우선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합스부르크 가문에 이어 또 다른 가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하면 머릿속에 몇몇 인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공식적인 순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오늘은 MZ세대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젊은 왕세자 빈 살만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전통과 종교의 힘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것과 동시에 최첨단 도시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가문, 석유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중동의 모래바람으로 글로벌 패권 국가를 꿈꾸는 이들이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 사우드 가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지금도 전제군주제라는 구시대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사우드 가문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기 위해 중동으로 잠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대표적인 부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고 있는 가문이 바로 사우드 왕조이죠. 사우디는 영국과 일본처럼 입헌 군주국이 아닌 전제 군주제 국가로 국명에도 왕조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가문의 힘이 막강한 국가입니다.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고 국가를 직접 통치하고 있죠. 현재 국왕은 살만 빈 압둘 아지즈이고 고령인 그를 대신해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이자 총리로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부와 힘을 가진 사우드 가문, 하지만 그 시작은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부족 가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우드 가문의 역사는 1727년 당시 족장이었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를 시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 중부의 나즈드 지역은 사방이 척박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왕래조차 쉽지 않았던 지역으로 오스만 제국조차 직접 통치하지 못하던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부족들이 섞여 서로의 영토와 우물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었죠. 사우드 가문 역시 그러한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드 가문의 미래는 한 남자와의 만남으로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데, 그는 바로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 건국의 뿌리가 된 이념이자 보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중 하나인 와하비즘의 시초가 된 인물이죠. 와하브는 나즈드 지역을 중심으로 부패한 이슬람 사회의 개혁을 외치며 순수한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 그리고 무슬림의 타락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오직 쿠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꿨죠. 사우드 가문은 와하브가 외치는 이슬람의 부흥을 통해 부족을 결속시키고 주변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븐 사우드와 이븐 압둘 와하브 두 인물의 정치 종교 동맹은 나즈드 지역에서 사우드 가문의 지배력 확대로 이어졌고, 사우드 가문은 칼과 신앙의 힘을 통해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744년 사우드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의 내륙 지역에 제1차 사우드 국가 디리아 토호국이라는 국가를 세웠죠. 19세기 초 디리아 토호국은 이슬람 최대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지배하는 대국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급격한 성장과 와하비즘이라는 폐쇄적인 종교 이념은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라비아 반도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오스만 제국은 와하비즘의 확산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진 이슬람 국가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에게 와하비 세력을 토벌할 것을 지시했고, 1818년 이집트 원정군의 침공으로 디리아가 함락되면서 디리아 토호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디리아 토호국은 멸망했으나 사우드 가문이 피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의 일족은 부족의 거점을 리야드로 옮겼고, 1824년 리야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두 번째 국가인 제2차 사우드 국가 나지드 토호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은 라시드 가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1891년 또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후 사우드 가문은 쿠웨이트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반도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러한 꿈은 사우드 가문의 젊은 후계자를 통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입니다. 그는 40명의 기병을 이끌고 사우드 가문의 옛 수도 리야드로 잠입해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라시드 가문의 총독을 처단하며 리야드를 탈환한 이븐 사우드는 1902년 세 번째 사우드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현대 사우디의 전신이 탄생하는 과정이었죠.
특히 이 과정에서 와하비즘 성직자들과 다시 손을 잡으며 이슬람 근본주의 수호자라는 종교적 명분을 등에 업은 채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며 반도 통일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사우디 국가 초기의 건국 이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사우드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의 중앙부를 넘어 거대 국가의 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병합하면서 여러 번의 국명 개정을 거쳤고, 마침내 1932년 사우드 가문은 자신들의 이름을 국명에 새겨 넣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와 권력을 제대로 거머쥐며 중동에서의 패권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 힘의 원천은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였습니다. 1938년 사우디의 다란 지역에서 상업용 석유가 발견된 것이죠. 이로써 미국이 세운 석유회사 아람코에 이어 지금의 아람코가 탄생했습니다. 아람코는 한때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었고, 현재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들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을 한화로 대충 환산해도 600에서 700조 원, 영업이익도 300조 원이 넘는 회사로 2025년 대한민국 예산 657조 원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람코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우드 왕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방의 부족 가문에 불과했던 사우드 가문은 전 세계로 석유를 퍼나르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산유국의 왕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로 거듭났습니다. 당시 미국은 사우디의 석유가 필요했고, 사우디 역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두 국가는 1945년 퀸시 협정을 통해 석유와 안보의 맞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드 왕조는 왕정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60년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설립되었고, 사우디는 오펙의 일원으로서 석유를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닌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은 석유 감산 및 금수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에 쇼크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 유명한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것이죠. 이는 전 세계의 에너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며 역사적인 경기 침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사우디 그리고 사우드 가문은 석유라는 정치, 경제적 무기를 통해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을 쥐고 흔들었죠. 그리고 사우드 가문에게 석유는 단순한 부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왕가의 권력 기반 그 자체였죠. 과거 사우디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유 수익을 비롯해 국가가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들에게 보조금, 주택,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렌티어 국가의 형태로 국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구도 적은 편이었고, 왕가는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으니 사우드 가문은 곧 국민들의 후원자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한 돈의 힘으로 권력 유지도 가능했던 것이죠. 석유는 왕가 내부의 권력 분점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수백 명의 왕자들이 존재합니다.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만 해도 40명이 넘는 왕자를 낳았죠. 그들은 각종 석유 관련 기업의 지분과 해외 투자 수익 및 각종 특혜를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사우드 가문에게 석유란 국민 통제 수단이자 왕족의 결속 수단이었죠. 물론 사우드 왕조와 미국의 관계가 늘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의 리더로서 공개적으로 친서방 노선을 취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이지만 사우디는 절대왕정과 와하비즘에 기반한 폐쇄적인 통치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무슬림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안보, 그리고 석유 결제를 달러화로 고정하는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을 통해 두 국가는 지금까지도 불편하지만 끊을 수 없는 어색한 동맹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우디와 사우디를 통치하는 사우드 왕조는 1932년 건국 이래 오일머니로 권력과 부를 독점해왔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아 전제군주제라는 무거운 정치체제를 보존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왕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는 90세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왕좌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조의 차기 국왕은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85년생인 빈 살만은 MG 최고의 부자로도 알려져 있죠. 그의 재산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2조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빈 살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럼 빈 살만은 수백 명의 왕자 중 어떤 과정을 거쳐 가장 꼭대기의 자리에 앉아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는 왕위 계승의 원칙을 형제 계승으로 정했습니다.
즉 2대 국왕부터 현재 7대 국왕인 살만 빌 압둘 아지즈까지 모두 초대 국왕의 아들들인 2세대 왕자들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형제들이 왕위를 세습하다 보니 2세대 왕자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버리거나 사망했습니다. 이제 다음 국왕의 자리는 손자 세대인 3세대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2015년 살만 국왕은 왕세자의 자리에 형의 아들이자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앉혔습니다. 동시에 살만 국왕은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무함마드 빈 살만을 부왕세자로 삼았고 빈 살만에게 국방장관,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자리를 내어주며 실권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년간 왕세자를 역임했던 빈 나예프는 계승권을 둘러싼 권력 갈등 속에 사촌 동생인 빈 살만에게 왕세자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평화로운 이양으로 보였지만 사실 전 세계 역사에서도 수없이 반복된 권력 다툼이자 왕실 쿠데타에 가까웠죠. 그렇게 권력을 잡은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11월 강력한 부패 개혁 조치를 단행했는데 왕가에서 존재감을 내비치던 왕자들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왕족, 장관, 기업 총수들에게 부패 혐의를 씌워 리츠 칼튼 호텔에 체포, 구금해버렸습니다. 이 사태는 빈 살만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부패와의 전쟁을 넘어 수백 명의 왕족과 재벌들이 오일머니를 통해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며 쌓아온 부와 권력,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된 견고한 연줄과 파벌을 대규모 숙청이라는 작업을 통해 갈아엎음으로써 자신이 확실하게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사태였죠. 그리고 2018년 10월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우디의 언론인이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카슈크지는 빈 살만의 정책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로 결국 영사관에서 사우디 요원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역시 배후에 빈 살만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빈 살만은 정적들을 철저히 숙청해 나가며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자 앞으로 수십 년의 사우디를 책임질 차기 국왕으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위해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우디에 과감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는 젊은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개혁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비전 2030이죠.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첨단산업, 과학기술,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을 키워 경제의 체질을 바꿔보겠다는 거대한 국가개혁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빈 살만의 개혁은 내부의 오래된 관습 타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다 온건한 이슬람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정체되어 있는 사우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파격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 보수적이었던 여성 복장 규제 역시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기시되었던 공연, 영화 상영 등 대중문화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 역시 대폭 확대하며 폐쇄적이었던 와하비즘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점차 개방과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성직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의 60-70%가 30대 이하일 정도로 젊은 사우디는 빈 살만의 개혁에 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죠. 물론 최근 경제난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빈 살만에게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는 3대 이상 존속하는 왕국은 없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대는 창업군주, 2대는 안정기, 3대에서의 갈등과 분열기에 이어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힘들다는 말이죠. 3세대의 왕위 세습이 눈앞인 빈 살만은 이 구절처럼 왕조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사우드 왕가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우드 왕조의 현재 진행형인 빈 살만은 한쪽으로는 개혁가,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절대 권력자로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우드 왕조 그리고 사우디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있는 사우드 가문의 역사 그리고 빈 살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